지워볼까? 지우자. 부었어. 도훈 소리 잘 들려요?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운드 체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도훈아 소리 잘 들려요? 혹시 또 대답 안. 하나 둘 셋. 한 명 들어왔는데.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대답을 안 해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휴대전화 있어요? 요 밴드 알아요? 받은 적 없나? 밴드 깔려있긴 한데. 아 거기 링크 없구나 이거. 맞아. 링크를 안 받았어 학원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이 답을 안 해 이거. 얘들아. 응?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소리 들리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도훈아 소리 잘 들어가죠? 방금 네 했어. 네. 오케이 가보자. 자, 수소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 중에 앞서 뭐 했었냐면 클라스 레이트라고 하는 독특한 녀석을 해봤죠.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해 볼게. 바로 HF의 고체 결정 구조입니다. 이 HF가 이게 그 분자들끼리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데 쟤들 같은 경우가 내 기억이 영하 20도인가 영하 30도인가 되면 쟤들도 고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HF가 만약 고체 결정을 이룬다 라고 하면 이놈의 고체 결정 구조를 대강 그려볼 수 있을까요? 한번 그려봅시다. 시작! 저 HF의 고체 결정 구조를 한번 그려봅시다. 시작! 오케이. 도훈 좋았어요. 자, 도훈이도 저 HF의 고체 결정 한번 고체 결정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제한 시간 1분. 이게 다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나온 적이 있어. 자, 그려볼 수 있겠어요?
좋아. 오, 좋아. 자, 그래 볼까요? 고체결정 구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오, 오. 되게 대단한데요? 그래요? 어.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이 HF의 수소결합을 통한 고체 결정 구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선 수소를 중심으로 플로라이드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도 이제 뭐 이렇게 있으면 요 수소는 당연히 플러스 성격이 나타나죠. 전기음 성도가 작으니까 양쪽 HF에 델타 마이너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뭐가 나타난다? 하이드로진 본딩이 나타나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눈여겨볼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 수소를 중심으로 각도가 몇 도? 아까 180도라고 했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둘 거는 우선 첫 번째 수소 중심 180도 요걸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HF 한 분자당 하이드로진 본딩이 평균 몇 개가 나타난다? HF 한 분자당 수소 결합이 평균 몇 개 나타난다? 평균 한 개 나타나도록 그려야 돼요. 왜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HF 한 분자당 수소 원자는 하나 있지만 플로라이드 주변에 비공호 전자가 한 쌍, 두 쌍, 세 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비공호 전자쌍은 맞지만 수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 결합과 수소와 비공호 전자쌍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소 결합이 평균 한 번 나타난다. 그걸 어떻게 카운팅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카운팅을 할 수 있죠. 수소 결합이 나타나면 절반을 자르라고 했죠. 절반을 잘라서 반대쪽으로 수소 결합의 절반, 또 반대쪽으로 수소 결합의 절반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럼 수소 결합이 여기서 또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절반의 수소 결합, 이런 식으로 절반의 수소 결합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절반의 수소 결합이 두 방향 이루어지죠. 어디에서? HF 한 분자당. 그러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HF 한 분자당 한 번의 수소 결합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이렇게 들러붙어야 되는데 또 하나 HF 고체 결정 구조에서 살펴볼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이가 114도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114도 이런 각도를 외울 수는 없어요. 뭐 180도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충분히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114도 이건 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벤트 플로라이드를 중심으로 구분형이다. 요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왜 플로라이드 중심에는 벤트 폼이 나타나는 걸까요? 왜 플로라이드 주변은 결합각이 114도일까요? 왜일까요? TQ? 왜 플로라이드 주변은 114도일까요? 뭐 숫자를 정확하게 언급하다기보다는 왜 구분형일까요? 자기 그림도 그렇게 그렸잖아요. 왜 그럴 거냐고. 비공유 전자쌍 어, 반발이 많죠. 비공호 전자쌍 반발이? 아, 좋아요. 그걸 화원에 나오는 표현으로 쓰자면 뭐 때문이에요? 화원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화원에 나오는 표현으로 뭐라고 하면 저 구분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수민이나 도훈이도 얘기해 봐도 돼요. 택이 뭘까요? 다 배운 거예요. 바로 VSEPR이요. 비공호 전자쌍 살지에 청력이 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 청력은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약하게 만들어야 돼요? 약해야 되죠. 그러려면 전자쌍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구조가 형성되는 걸 VSEPR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하면 이 면접 장소에서 그걸 듣는 교수 입장은 다른 말을 들을 게 없어요. 그냥 알겠어요? VSEPR 이거 함께 끝이야 그냥 알겠죠? 마치 뭐처럼? 자, H2O 생각해 봅시다. 요 주변 각도 몇 도예요? 104.5도이죠? 이건 뭐 너무 유명해서 외우게 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왜 이런 거예요? 산소 주변에 뭐가 있기 때문에? 비공호 전자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논리를 콕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되게 알겠죠? 그러면 이제 수소결합 등등등과 관련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의 35번 문제입니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되게 찾았어요? 안 가져왔어요? 교재 안 가져왔어요? 아, 교재요? 교재. 콜스 6. 콜스 6. 교재 10페이지에 35번 문제. 바로 서울대 문제네요. 2012년이면 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네. 10년 전. 자, 문제 볼게요. 35번 봅시다. ONF 원자에 결합된 수소 원자와 이웃한 ONF 원자의 고립 전자쌍 사이의 강한 정전기적 인력을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데, 오, 방금 수소 결합. 되게 읽었죠? 물은 분자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녹는 점, 끓는 점, 또한 비열, 증발열, 커. 이런 물의 성질들은 수소 결합에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고체인 얼음의 비중이 액체인 물보다 작아 얼음이 물에 뜬 현상도 수소 결합 때문이다. 수소 결합을 일으키는 다른 물질로는 HF, NH3 등이 있다. 우와, 우리 계속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괄호 1번. 얼음 18g에 존재하는 수소 결합수는 몇 개? 몇 개? 2몰개. 아까 했던 거, 그죠? 이 문제 했어요, 알겠죠? 이 문제. 다음 괄호 2번.
큰 전기 음성도를 가진 원자에 결합된 수소 원자만이 이웃한 분자의 고립 전달성과 강한 정전기적 인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거 뭐예요? 태규 저 답해 보세요. 이거 답해 보세요. 만약에 어. 전기용 순도가 음. 많이 크지 않은 원자에 결합되어 있다면 어. 상식적 모멘트가 어. 크게 발현이 되지 않아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수소 결합을 이룰 때 큰 전기 음성도 차이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극성이 커져서 이제 수소 결합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맞죠? 라고 얘기하면 이 문제는 바로 나가린 거예요. 아, 이 문제를 이렇게 읽더라고, 다들.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시험장이 왔는데, 시험지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그 나와 있는 지문을 잘 읽어야 돼요? 대충 읽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왜 읽게 시켰냐면요. 이 35번에 있는 2번. 큰 전기 음성도를 가진 원자에 결합된 수소 원자만이 이웃한 분자의 고립 전달성과 강한 정전기적 인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이걸 읽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많은 학생들은 여기 전기 음성도 있죠. 여기에 꽂혀.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걸 묻고 있는 게 아니야. 왜냐? 그 문법에서 말들의 관계를 뜻하는 말 중에 뭐 명사, 형용, 뭐 말들의 어떤 기능들을 뭐 표현하는 말 중에 뭐 형용사, 뭐 동사, 뭐 그다음에 우리말에는 없는 전치사, 뭐 우리말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뭐 영어에는 있는 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죠, 알죠. 이때 문법적 형식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문법적 형식하고 관계가 없지만 화자의 뜻을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는 품사가 뭐예요? 항상 화자의 뜻을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는 조사가 뭐예요? 조사요? 아, 이거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는 품사예요. 조사. 바로 우리말에는 조사, 영어에는 부사예요. 영어에는 조사가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를 들면 봐봐요. 잘 봐. 잘했어. 잘했다. 라고 얘기를 해봐요. 잘했다. 근데 어이구 잘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어디 부분이에요? 결국은 감탄사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들. 네. 그러니까는 뭐 감탄 사료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없어도 되는 말이죠. 문법적으로 없어도 문장은 성립하잖아요. 이런 게 화자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말에는 감탄사도 있죠. 조사도 있고 영어에는 부사 같은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글을 읽을 때 그걸 읽어야 된다. 그거를. 그러면 2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냐고요? 만. 정답. 만이라고요. 만. 근데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보이죠? 아니야 뭐요? 뭐 다른 달라진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2번은요. 수소결합이 형성되잖아요. 네. 수소결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전기 음성도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왜 수소 원자가 수소결합을 하냐에 대한 얘기를 묻는 거라고요. 왜 탄소, 실리콘, 힐륨, 니온 말고 왜 수소만 수소결합을 하냐고요. 그걸 묻는 문제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교수가 사실은 좀 더 친절했다면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네요. 큰 전기음성도를 가진 원자에 결합한 오직 수소 원자만 이렇게 썼으면 조금 명확했겠죠. 네. 근데 교수가 좀 덜 친절한 거지. 덜 친절한 거지.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와 진짜 그 문장이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나쁜 거. 이게 됐는데 좀 나빴죠? 네.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2번 문제의 답은 뭐겠어요? 뭐라고 답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답해야 되겠어요? 문제가 아직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자, 제한 시간 1분. 그렇다면 2번 답해보고 내가 수업 시간 다 얘기한 거예요. 저번 시간 다 얘기한 거예요. 수소결합을 하는데 전기음성도 말고 왜 수소만 수소결합을 할 수 있냐고요. 그걸 논술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 낚여요, 이거. 수업 시간에 내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그 실제 데이터 가지고 어, 어. 수소원자가 크기 작아서 침투한 바로 봐. 여기서는 수소 자체의 물리적 성격을 논하란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 수소는 전자 몇 개? 오직 한 개. 두 번째, 결합선 몇 개? 오직 한 개.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이 문제의 답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뭐라고 했었어요? 뭐가 가능하다? 수소 결합을 할 땐 수소의 침투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 침투 현상이 나타나려고 하려면 이 두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이 두 조건을 갖는 원자를 전 우주에서 뒤졌을 때 뭐밖에 없다? 수소밖에 없다. 그래서 탄소 같은 건 수소 결합이 안 되고 오직 수소만 수소 결합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게 이 문제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나는 이 문제의 뉘앙스를 왜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이 문제의 뉘앙스를 왜 이렇게 딱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를 잘 읽었다. 바로 이 내용이 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Inorganic Chemistry 의 챕터 9장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나는 이걸 공부했다는 얘기겠어요? 안 했다는 얘기겠어요? 했다는 얘기겠죠? 이 문제 낸 교수가 이걸 공부했다는 얘기겠어요? 안 했다는 얘기겠어요? 했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 알겠죠? 즉, 이 문제를 내는 교수가 아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눈에 보인 거예요.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리고 교사들 역시 교사들 역시 공부의 수준이 같아요, 다 달라요? 학교 교사나 학원 강사의 공부의 수준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르겠어요? 엄청 달라요.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걸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나는 이걸 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딱 보고 어머 얘도 너도 휴이책 읽었구나. 왜냐하면 이 휴이책이 지금은 절판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화학계에서는 유명한 천재인데 아주 천재예요. 근데 알코올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4판을 쓰고 실종됐어요. 희한하 재밌죠? 5판이 나올 계획인데 5판이 80년대 말에 나올 계획이었거든요. 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이 절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진짜 화학 관련 책 중에 이만큼 방대하고 위대한 책은 없어요. 근데 지금 절판됐기 때문에 지금 후배들은 이걸 공부하지 않죠. 서울대 화학과에서 이걸 안 쓰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절판됐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9학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낼 교수도 나랑 학번이 비슷하겠죠. 그럼 내가 서울대를 다닐 때는 이 책을 교재로 썼었거든요. 그럼 얘도 이 교수도 요거를 가지고 공부했던 그 나랑 같은 세대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낸 문제라서 난 알아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잘 보세요. 잘 봐. 수소결합. 고등 화학 1이나 2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수소의 전자가 하나밖에 없고 결합선이 하나밖에 안 나간다는 것은 고등 화학 1이나 2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이거의 답이 이거예요. 라는 걸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요런 게 서울대 문제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거 고등학생들이면 일반계 고등학생들 다 배우잖아요. 일반계 고등학교 책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의 답이 이거다를 연결 짓는 것 등이 서울대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대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답을 하려면 화학 커리큘럼 전체를 아주 통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서울대 문제 중에는. 뭐 카이스트 문제도 비슷하긴 하지만.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게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혹시 누가 학교에서 풀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유명한 문제라서 그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때 이제 주변에서 누가 풀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됐고 그 다음에 3번. 3번 뭡니까? 결정해서 수소 결합이 이루어진 FH 두 분자 입체적을 그려라. 이 구조를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라.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35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35문제는 나하고 이제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예요. 어떤 관계가 있었던 문제냐면 2011년에 서울대 화학과 서울대에서 냈던 화학 그 심층 문제가 오류가 있었어요. 헉! 예를 들면 수능 문제인데 답이 틀렸거나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막. 무슨 말이야? 정정은 낮은 문제고 난리가 나잖아요. 뭐 누구 맞네 아니면 막 강사 수십 명이 들고 일어나고 막 애들 클레임 걸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울대 기출문제에서 오류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왠지 아세요? 나 같은 전문가만 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능 문제 같은 건 너도 나도 클레임을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공부의 수준이 다르잖아. 수능은 수준이 낮아도 틀린지 맞았는지 알 수 있다고. 근데 서울대 문제 중에 이렇게 나 정도 되는 수준이 되는 사람이 봐야 틀렸는데 이렇게 내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그래핀이라는 것의 문제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출제가 다 되고 서울대 교수들도 딱 보고 틀린 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 문제를 난 누가 냈는지도 알아요. 그 해에 딱 조교수로 임용된 어느 교수님이신데 다 알아요. 그냥 다 아는데. 근데 중요한 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인지라 그게 오류가 났는지를 아무도 딴지를 안 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지. 근데 서울대 교수들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화학과의 위상을 아세요? 잘 모르겠죠.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은 아닌데 서울대 화학과는 대한민국 천재의 집단이에요. 이었어요. 언제? 1960년대, 70년대. 바로 1960년대, 70년대에 경기고등 그때는 과학고 없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그래서 경기고등학교나 서울 뭐 휘문 이런 데서 전교 1등 하던 그 전국 1등 하던 사람들 이 전부 다 갔던 데가 서울대 화학과예요. 그리고 나서 장학금 받고 스탠퍼드나 하버드로 유학 가서 거기서도 스탠퍼드, 하버드 가서 막 1등하고 막 이런 대한민국의 천재들이 다시 돌아와서 교수가 된 곳이 그게 바로 서울대 화학과예요. 그래서 지금은 딱 은퇴하신 서울대 그 명예교수나 정교수분들 있죠. 그 대한민국을 압도하던 천재들이 서울대 화학과 교수들이에요. 물론 서울대 화학과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전국의 대학 커트라인 1위가 서울대 화학과였던 거예요. 그 다음이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그 다음에 80년대 때 서울대 커트라인 1위가 어디였을까요? 그게 이공계 쪽에 물리학과예요. 의대 아니에요. 물리학과예요. 그래서 물리학과 교수들 중에 지금 교수하시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천재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80년대 대학을 들어가서 한 20, 30년 후에 교수가 되어 있다고 치면 지금 서울대 물리학과의 부교수나 정교수쯤 되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물리학과 커트라인 1위 다음 어디로 넘어갈게요? 서울대 커트라인 1위. 그게 서울대 전기공학부예요. 90년대. 그래서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서울대 전기공학부로 다 갔던 거예요. 걔들이 졸업해서 어디 갈게요? 그러니까 봐봐. 90년대에 대학생이 된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몇 살이야? 지금 40살 된 거지. 40 된 거지. 얘들 어디 갈게? 서울대 전기공학부 졸업한 천재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삼성하고 LG의 CEO가 돼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나 뭐 이렇게 휴대전화 산업부에 거기 경영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90년대 서울대 전기공학부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들이. 그래서 삼성하고 LG의 제품이 좋은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운명이 변하면서 개인의 운명이 따라 움직이는 거 보이는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천재들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 라는 거죠.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의대일까요? 뭐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그 서울대 교수들이 빡쳤겠죠. 화학과 교수들이. 화학과 교수들에서 서울대 그 화학과 교수들의 이 발언권은 엄청나요. 서울대 내에서도. 그래서 서울대 화학과는 단일 학과 중에서 서울대 내에서 가장 큰 학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초창기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천재들이 확립을 해놓은 과라서. 근데 그 대서울대 화학과에서 무려 낸 기출문제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화학과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밖으로 얘기도 못하고 쪽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바로 2012년부터 2015년 3개년 동안 서울대 기출문제가 비공개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비공개였던 문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올게요? 바로 그때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의 그 기출문제가
과연 일반 공교육 과정과 일치하느냐, 합치하느냐를 조사하던 국회 교육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서울대에 명령을 한 거죠. 기출문제를 내놔라. 그때 비공개였으니까. 하필 딱 비공개였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실 국회의원 뉴스에 나오면 욕하기 바쁘잖아요. 사실 우리는 정치인들 보통 칭찬 많이 해요, 욕 많이 해요.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치인들은 욕 먹기 바쁜데, 그래서 우리는 맨날 정치인 욕하지만,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국회의원 있잖아요. 이 국가 행정, 이 국가 이 권력 순위로 국회의원이 엄청 높은 거 알아요? 국회의원 있잖아요.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막 욕해서 그렇지, 국회의원 있잖아요. 이 국회의원이 갖는 정치적 권력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국회의원 권력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울대 하면 와 하잖아. 근데 국회의원은 거기 하늘에 있는 사람이야. 국회의원 한 명이 뭐냐면은 서울대 명령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기출문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다 맞춰야 돼 이렇게. 국회의원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뭐냐면은 국회의원이 문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게 과연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랑 이게 잘 맞느냐를 검수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뭐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걸 알 게 뭐예요? 어떤 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그 여러 그 문제들을 각 과목의 전문가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게 화학 문제가 나한테 온 거라고. 왜? 10년 전엔 내가 대치동 1타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저 문제를 받아서 어떻게 했겠어요? 봐봐요. 오, 네, 수소결합도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답도 다 고등학교 교과에 나오니까 이거 다 고등학생들의 교과 과정으로 풀 수 있어요. 라고 보고서를 제출했었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걸 가지고 내 수업 시간에 있던 학생들한테 얘들아 비공개 문제야 하면서 막 가르쳐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이 35문제를 보면 10년 전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그렇다. 되게 오케이?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옛날 생각도 나고 하여튼 재밌는 문제긴 하네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다음 또 내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문제는 쫙 넘어가으리 어디로 가볼까? 36번 문제는 저번 시간에 한번 풀었었고요. 그죠? 그 문제 한번 풀었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한번 가볼 거냐면요. 37번 문제입니다. 37번 문제. 찾았어요? 37번? 이제 37번. 7번. 응. 찾았습니까? 37번 문제. 2013년 서울대 문제네요. 1번. 한번 풀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나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 37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신드롬에게 이가 있나? 철자? 이거 맞죠? 이 있어요. 아, 있어요? 오케이. 자, 멜라민 저기 철자가 이가 하나 더 있구나. 멜라민. 뚜룬뚜룬뚜뚜.
사이아나마이드, 사이아나마이드. 오케이. 자, 봅시다. 뚜루루룽 뚜루 뚜루루룽 뚜루. 자, 그려볼 수 있겠어요? 오호. 자, 이 문제는 조금 약간 좀 그렇죠. 아까 수민이가 침투 가능력 수습분이었어요 라고 수민이가 탁 대답을 해줬네요. 이게 수민이는 좋아. 수민이 착해. 자, 한번 그려볼까요? 우선 첫 번째, 이 사이아니마이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분자식은 C2 그러니까 C2 아니 N2 C CA N2 CH2 아니, 보통 어떻게 쓰냐면 CH2N2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CH2N2.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CN2H2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분자식을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럼 사이아니마이드라고 하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는 바로 이렇게 생기됩니다. 짜잔, 짜잔, 짜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보이세요? 그래서 아주 구조가 독특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기화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외우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때 택큐 얘 형식자는 얼마예요? 형식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얘 형식자는 얼마예요? 1 플러스. 좋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요 질소하고 요 질소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니까 둘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바로 인력이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냐면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요 질소의 비공호 전자 있죠. 여기 한번 전자가 있죠. 이놈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이압 질소한테 전자를 제공해서 전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전자쌍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질소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합선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결합선이 4개가 있어야 되죠. 결합선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결합선을 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시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질소와 이 탄소 쪽에 있는 결합 전자쌍을 탄소 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해서
요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노란색 전자쌍이 여기에서 요렇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 나겠죠? 아, 이쪽으로 그릴까? 그러면 이때 다시 형식전화를 따져볼게요. 이 형식전화 얼마예요? 0. 이 형식전화는?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얘 형식전화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또다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 인력 때문에 또다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질소의 비공호 전자가 탄소의 비공호 전자가 질소한테 제공이 되고 얘가 다시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질소 쪽으로 이동을 하면 요 루이스 구조가 다시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뭐가 나타난다? 공명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또 하나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참고로 자, 공명구조 그리라고 하는 문제가 진짜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명구조는 공교육 과정에서도 살짝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명구조 제대로 그리려면 반드시 기억할 거 시그마 결합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오직 무슨 결합만 변화시켜야 되냐면 파이 결합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뀌고 있는 결합이 예를 들어서 이건데 이거 당연히 파이 결합일 거고요. 여기서도 바뀌고 있는 게 이건데 당연히 파이 결합이겠죠. 즉 파이 결합의 형태나 위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걸 그걸 공명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 시그마 결합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자와 원자 사이에 시그마 결합은 공명구조를 통해서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이게 사이와 이마이드의 여기에 있는 이 둘 사이에 공명구조가 된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묘하게도 여기다가 짜잔. 이거 무슨 표시일게요? 요거. HV? 이거 무슨 표시일까요? HV요? HV. U. 아니, 보호 모델 안 배웠어요? 플랑크 양자가설 안 배웠어요? 그거 H, U. H가 뭐예요? 플랑크 상수. U는 빛의 진동수. 그래서 H, U 합쳐서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광량자 에너지 표현인데 이게 화학 반응식에서는 관습적으로 뭐로 쓰이냐면 자외선이라는 뜻이 돼요. 자외선을 쬐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로 질소하고 탄소 사이에 이 결합전자 있죠? 이게 질소 쪽으로 땅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안정한 질소 기체가 만들어지고 탄소가 아주 묘하게 이런 녀석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전자 색깔을 보면 어떤 구조인지 알겠죠? 자, 이때 이 탄소의 형식전화 얼마예요? 0이라는 거 알겠죠? 이때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이런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녀석은 반응성이 클까요? 반응성이 작을까요? 이 녀석은 반응성이 끝장나게 강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 녀석은 반응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비공유 현상이 있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틀린 건 아닌데 더 확실한 표현. 이게 반응성이 아주 큰 이유. 바로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등화학 교과에서 저 루이스 구조의 옥텟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억수로 중요하죠?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이 사이아니바이드라고 하는 놈은 바로 여기에 있는 카빈이라고 하는 화학종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전 단계 물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스스로는 이렇게 공명 구조로 안정화가 되지만 이렇게 자외선을 쬐어주면 이렇게 질소 입체가 떨어져 나오고 카빈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문제는 뭐 이렇게만 그려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우선 첫 번째 1. 자, 멜라민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이제 분자식이 탄소가 3개고 질소가 3개고 수소가 6개. 아니, 질소가 6개구나. 이렇게 되는 녀석이군요. 오케이, 오케이.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멜라민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렸어요? 잘했어요. 자, 문제에 벤진과 같은 구조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 벤진과 같은 구조,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힌트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아주 대칭적인 구조를 갖는다고 했었죠? 그럼 이놈의 구조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보이세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탄소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질소가 몇 개 있어요? 셋. 그리고 대칭적으로 뭘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칭적으로 벤진과 같은 구조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근데 아시다시피 질소는 결합선이 몇 개 나가요? 결합선이 하나, 둘, 세 개가 나가죠? 하나, 둘, 세 개가 나가죠? 하나, 둘, 세 개가 나가죠? 그리고 질소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이 나타나죠. 이렇게 생겨온 것이 바로 멜라민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문제에서는 묘하게도 사이어뉴릭 애시드라고 하는 분자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어뉴릭 애시드 뭐냐면 바로 사이아뉴릭 애시드. 그래서 이렇게 분자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분자 구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사이어뉴릭 애시드입니다.
이건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사이오닉 애시드와의 무슨 구조를 그리라고 했죠? 사이오닉 애시드와의 뭐? 바로 분자간 힘을 나타내 보라고 했죠. 분자간 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멜라민하고 이 사이오닉 애시드 사이에는 어떤 분자간 힘이 나타날까요? 어떤 분자간 힘이 나타날까요?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우리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우리 계속 하고 있던 주제. 우리 그래서 무슨 주제 공부하고 있었어요? 수소결합하고 있었죠. 그럼 여기서도 뭐 나타나겠어요? 수소결합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수소결합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수소가 FON 사이에 끼어 있으면 수소결합 된다고 했죠. 수소가 FON 사이에 들어있으면 수소결합 된다고 했죠. 수소가 FON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으면 수소결합 한다고 했죠. 그리고 수소결합은 어떤 수소와 FON의 비공호 전자쌍과 수소결합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전형적인 수소결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각도는 몇 도? 180도. 이게 바로 멜라민과 사이오닉 애시드 사이에 수소결합 구조가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3번은 난데없이 2D 구조를 그리래요. 2D 구조. 자, 이 2D 구조는 사실은 하나만 나올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2D 구조는 여기서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표현을 하면요. 좀 더 자세한 다양한 구조는 뒤 해설지를 참고하세요. 뒤 해설지에 아주 다양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실제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게 이제 뒤에 해설지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기본적인 구조는 이겁니다. 이게 사이오닉 애시드라고 했죠. 이게 멜라민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다음 수소 결합이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바로 탄소, 질소, 그다음 질소. 자, 또 다른 멜라민 분자가 왔습니다. 이때 수소결합이 어떻게? 요렇게 또 수소결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또 사이오닉 애시드, 멜라닌, 사이오닉 애시드, 멜라닌이 번갈아 나타나면 수소결합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외에 또 다른 평면 구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 교재를 살피시고 나와 있는 것 중에 상상해서 아무거나 하나 정도만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두 분자 사이에 무로 수소결합이 3번이나 나타납니다. 수소결합이 3번이나 나타난다는 얘기는 수소결합을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억수로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런 타입으로 만들어진 문제가 바로 37번이다. 이 37번 이게 또 나하고 무슨 관계냐? 문제에도 나오는데 때는 바야흐로 2008년이었습니다. 이 멜라민 파동 알아요? 아니요. 모르죠. 네. 멜라민 파동. 2008년에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겁니다. 자, 2008년에 자기 뭐 했어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다닐 때요? 아, 그렇구나. 2008.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놀랍게도요. 이 멜라민이지, 멜라민. 이게 어디 많이 쓰이는 줄 아세요? 멜라민 이게? 어디 많이 쓰이냐면 바로 특정 플라스틱의 재료예요. 그래서 왜 나중에 중합반응 언급할 일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그 중합반응에 사용하는 단위체로서 멜라민을 사용을 하는데 특정 플라스틱 이게 뭐냐면 그 왜 떡볶이 같은 거 포장마차 같은 데서 이렇게 조그만 왜 학교 앞에 막 분식집 이런 데 있잖아요. 떡볶이 같은 거 먹으면 한 요 정도 크기의 플라스틱 그릇 있죠. 흔히 볼 수 있는 떡볶이 집에서 보면 요만한 플라스틱 그릇 있잖아요. 그게 멜라민 소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귀한 거예요? 엄청 흔한 거예요? 엄청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왜 플라스틱으로 약간 두께감 있는 컵 같은 거 쓰잖아요. 그 소재가 다 멜라민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얘가 왜 문제가 됐느냐? 진짜 그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기로 유명한 나라가 하나 있죠. 네, 바로 이제 차이나. 네. 네, 정확한 어떻게 맞췄어요? 네, 바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사실은 뭐 예의 없는 사람은 어디나 있지만 그렇죠. 꼭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유럽이나 미국에도 많죠. 막 인종차별하는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예인데 그와 비슷하게도 이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참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중국에서 참 놀라지 마세요. 우유 이 업자들이 이 업자들이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 우유의 등급을 높여 자 우유의 등급을 높이면 당연히 우유 단가가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올라가니까 돈을 벌 수 있겠죠. 높이기 위해 우유에다가 저 멜라민을 섞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잘 봐. 자, 여기서 퀴즈. 멜라민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멜라민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을까요? 이런 게 퀴즈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추가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고요. 멜라민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무지막지하게 높겠죠. 이유는? 멜라민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무지막지하게 높아요. 거의 무한대로 녹아요. 왜일까요? 수소결합 때문이에요. 하이드로진 본딩이요. 뭔 말이냐면 멜라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물 분자가 그 다음 물 분자가 접근을 해도 이런 식으로 녹을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수소결합 억수로 잘할 거 아니야. 그럼 물에 녹을 때 억수로 잘 녹아. 억수로 잘 녹아. 근데 이 멜라민은 놀라웠게도 이 녀석이 상온에서 고체야, 고체. 그래서 이제 생긴 게 화이트 파우더야, 화이트 파우더. 그러니까 뭐랑 똑같게 생겼냐면 분유랑 육안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어. 분유 알죠? 분유 먹어본 적 있죠? 분유 물에 넣으면 잘 녹아, 잘 안 녹아?
그렇구나. 자기는 안 타봤구나. 먹어보기만 했겠구나. 그렇구나. 아주 잘 넣었거든요. 그거랑 육안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얘는 무색, 무취, 무미예요. 냄새도 안 나고요. 맛도 안 나요. 근데 물에 억수로 잘 녹아. 그러면 어떻게? 우유 혹은 분유 같은 데다가 싹 섞어 놓으면 육안으로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몰라요. 근데 왜 이게 섞어 놓으면 등급이 올라갈까요? 왜 등급이 올라갈까요? 바로 봐. 중국의 그 당시 우유 등급은 우유 내 단백질 함량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단백질이 높을수록 그 우유가 더 비싸게 팔렸다는 얘기예요.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다 화학인데 단백질은 무슨 분자로 축합중합되어 있는 거죠? 바로 아미노산. 이런 거 다 알아두세요. 축합중합체죠. 그게 단백질이죠. 그러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축합중합체인데 여기에서 첫 번째 1 아미노산 구조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미노산 구조 어떻게 돼요? 바로 탄소에 수소에 질소 어떤 알킬 그룹의 COOH 이게 아미노산의 구조예요. 뭐 들어가요? 즉 이게 많으면 이게 많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죠. 뭔지 알겠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뭐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질소가 많이 들어있죠. 그럼 얘를 타면 그 물질 안에 질소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근데 얘는 질소 원자만 많은 거지 단백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질소 원자만 많아진 것을 중국 보건 당국의 허술한 이 검출 시스템을 통해서 통과해 버린 거예요. 중국 당국의 이 검출 시스템은 단백질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질소 원자만 파악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때 당시가. 그러니까 그 행정 당국의 묘한 그 검사 체계를 피해 간 거죠.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잔뜩 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중국에서 생산된 그 수없이 많은 분유에 멜라민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이걸 그 멜라민 들어간 분유를 어린이 먹어요, 애기가 먹어요? 그것도 완전 신생아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신생아들이 먹었더니 잘 봐. 얘 이름이 뭐지? 얘 이름이 사이안 유릭이잖아.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유릭이 뭐야? 어디서 단어겠어? 유리아가 뭐예요? 요소 배뇨기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뜻하는 어근이라고요. 즉 어디서 발견되는 물질이에요? 키드니 신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장에 많이 있는 물질이라고요. 그러면 저거를 꿀꿀꿀 먹으면 쟤네들이 다 어디에 걸리겠어요? 신장에 다 붙어버리겠죠. 그러면서 이걸 먹었던 애기들이 급성 신부전증에 걸려서 집단적으로 사망했었어요. 중국에서. 이게 그때 당시 2008년에 있었던 멜라민 신드롬입니다.
정말 진짜 딴 나라에서 벌어진 거긴 하지만 약간 열받지 않습니까? 보안이 없네. 그렇죠. 진짜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짓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요 한국 마트에 있는 분유를 싹 쓸어 갔어요. 중국 관광객이. 네. 그러니까는 중국에서는 분유도 못 사겠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여행을 와가지고요 분유를 막 수십 통씩 싸서 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냥 진짜 이런 짓 하면 진짜 먹을 걸로 장난치면 진짜 안 되는데 아주 진짜 나쁜 놈들이 있었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우유 등급을 어떻게 결정하죠?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도 우유 등급을 어떻게 내냐면요 단백질이 아니라 지방으로 평가합니다. 유지방. 그래서 지방을 직접 검출하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우유의 등급을 매깁니다. 이게 유지방이 많을수록 먹었을 때 느낌이 어때요? 더 크리미하고 고소하잖아요. 예, 그걸로 우리는 등급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일을 벌일 이유가 없는데 중국에서 저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이 그때 당시 너무 쇼킹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2009년에 이걸 가지고 내가 문제를 만들었었어요. 2009년에 바로 멜라민과 관련된 이 심층 그 심층 모의 문제를 만들었었어요. 만들어서 가지고 이게 또 서울대에 나올지 않을까 했는데 2009년에 안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해갖고 그래서 안 나온다 했는데 2013년에 나오더만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만든 그 멜라민 관련 문제가 있는데 그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이때 내가 2013년 이거 보고 뭐야 이거 서울대 애들이 나를 감시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오케이 됐다. 되게 알겠죠? 자,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학교 기출은 이게 실제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소재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되게 웃어. 아기 때 분유 많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진짜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죠.